컨텐츠 기획 원 7주차 FA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7주차 강의에서 학장 핵심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플랫폼과 또 컨텐츠와 다양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특히나 컨텐츠에 필요한 개념들, 플랫폼에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쭉 해왔습니다. 자, 이제 7주차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실려 나가는 컨텐츠의 기획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야기죠. 사실 그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IP라고 합니다. 선생님 늘 얘기했죠.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IP랑 동일한 개념이다. 지식재산권의 핵심은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느냐에 있지요. 근데 그 이야기도 사실은 다 규칙과 하나의 룰이 있는 겁니다. 룰에 따라서 이야기를 형성하고 그 룰에 맞게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인기 있는 내지는 대중성 있는 이야기 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이야기의 틀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 온 이야기를 사람들이 남겨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문자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인류가 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방식은 동굴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기는 거. 근데 그 그림은 해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는 사람 해석과 그걸 보는 사람 해석과 전하는 사람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전합니다. 말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이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우린 옛날 이야기라고 그랬고, 그거를 대부분의 전설이라고 그랬고, 동화, 설화, 민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되게 동화도 구전 동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세대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끼리는 하고 있었어요.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주시고, 친가에 가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신다. 동네 할아버지도 이야기를 해주신다. 옛날 분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신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틀이,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고 반복적인 형식이 되고 그 형식이 하나의 틀로서 규정화되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틀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른 것들을 부어서 약간씩 다른 이야기로 해석하고 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7주차 이야기는 로봇 스토리텔링 및 신화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풀 제목으로는 신화 분석의 담론 전략, 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이 7주차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 담론이라면 discourse. 뭐 영어를 또 너무 오버한 사람들 탈선이다 디스코스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담론이란 뜻이죠. 의미, 미닝이 있는 개념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글이 있다면, 이야기가 있다면 그 글 이야기 안에는 거대한 depth meaning이 있는 겁니다. 그 depth meaning이 그 이야기 속에 녹아서 그걸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로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풍요롭게 있다. 그걸 우리가 담론 체계라고 하는데, 이 담론 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신화입니다. MYTH, 신화라는 건데, 오늘은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로봇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챗GPT가 이제 아주 일상화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 말고도 대화형 AI가 나오고 있고, 마치 처음 스마트폰이 2010년에 나왔을 때 웹 시스템에서 앱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앱 비즈니스, 앱 이코노미, 앱 경제가 시작되듯이 인공지능 앱 비즈니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챗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이 등장하고, 인공지능 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무 업무와 또는 학술 업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리포트와 논문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죠. 챗 GPT를 활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지적인 능력이 풍요롭고 본인이 아는 게 많은 친구들, 또 지적인 활용 능력이 높은 친구들한텐 챗 GPT가 하나의 도구가 되겠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챗GPT의 노예가 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가 챗GPT에 프롬프트를 넣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수반돼야 되고 그 수반된 전제된 이해 속에서 챗GPT의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7주차 이 로봇 스토리텔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년작 내지는 이제 졸작 준비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3월달에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온 결과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야. 그리고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조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새로 만든다. 뭐 졸업하기 위한 졸업작품이나 과제전 하기 위한 학년작을 만든다고 손치더라도 핵심은 뭡니까? 재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야기를 해줘요. 뭐 강의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그 한정된 시간만큼 가장 높은 효율과 가장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흥미 요소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겠죠.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 웹툰을 기획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모든 행위 자체는 대중에게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의 전달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가 재밌어야지. 그럼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건 형식에 대한 공부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또 어떻게 구성해 왔는가를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작정 만듭니다.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든 자기가 대충 봤던 이야기들에 대한 곁다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가 되고 내 스스로의 한 명의 목적을 위한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의 시작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혹자는 그러지. 내가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재미없게 느끼는 많은 것들에 상대해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글을 쓴다. 어떤 소설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틀을 공부를 명확히 해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특정한 장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 이야기의 프레임이라는 틀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소비하고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차별적으로 좋아하는 하나의 형식들을 우리가 장르라고 부릅니다. 이 장르가 왜 중요하냐? 사람 누구한테나 그 특기가 있잖아. 취미가 있고 그런 것처럼 가장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어요. 그게 저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내가 잘하는 장르가 있는 거야. 그걸 빨리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장르에 충실한 작품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추리물의 원전, 공포물의 원전, 그 다음에 뭐 순정물의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컨벤션이라는 단어와 클리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컨벤션과 클리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컨벤션은 이제 의례, 전례, 형식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장르를 구성하는 반복적인 형태의 형식을 우리가 이제 컨벤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 흘러가는 거 보고 있으면 저게 어떤 장르겠구나. 그 장르적 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프레임을 설명하려고 저런 뼈대를 보여주는구나. 이제 이게 일종의 컨벤션의 의미라면, 클리셰는 그 이야기가 너무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노골화되다 보니까 또 저 장면 나온다. 또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게 지겨워야 되잖아. 어느 순간엔 지겨운 게 아니라 반가운 거지. 아이고.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여행을 가는구나. 지들끼리 MT라고 하지만 여행을 가는구나. 꼭 숲속으로 가고 꼭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모인 친구들끼리 자기 자랑을 시작해. 거기에는 꼭 가장 아프고 왕따 당한 친구도 하나 있고 잘난 체한 친구도 있고 꼭 안 죽고 살겠다는 친구도 하나 있고 꼭 연애하는 친구도 있고 각각의 틀에 박혀있는 캐릭터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똑같이 또 행동하고 똑같이 죽어나가는 공포물, 호러물, 그런 규칙들, 우리가 이걸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리셰를 맞춰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맞구나 라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르적 편향성을 더 강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야구를 할 때 우리가 규칙을 갖고 얘기하잖아. 그 스포츠 경기의 규칙 같은 걸 컨벤션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작전들, 근데 꼭 골을 넣을 때 하는 작전들, 공간 활용 작전들, 뭐 뒷공간 활용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아이고 저렇게 하니까 또 골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게 일종의 클리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 보면 클리셰가 있잖아. 꼭 정말 성질 더러운 빌런이 있어, 악당이 있어, 맨날 사고쳐, 현상금 달려있고, 걔는 맨날 나쁜 짓만 해. 갑자기 나타나, 걱정도 안 해. 근데 그를 또 응징하는 히어로가 있지요. 총을 잘 쏘든지, 뭐 총을 들지도 않는데 총알이 나갔고, 뒤도 안 보는데 막 뒤로 총알이 나가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 선술집, 바를 들어가는 문 여는 방법들, 또 첫 장면에서 만난 대사들, 너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들, 이런 거 클리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마을 세트나 말 타고 등장하고 모자나 이 서부 영화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이 형식적인 틀은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컨벤션과 클리셰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장르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나오는 행위를 전부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컨벤션과 클리셰를 보면은 항상 거기로부터 이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답습할 것인가, 또 그로부터 어떻게 탈주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적절하게 답습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변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똑같이 하든가.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왔던 공포물들 보면 너무너무 옛날에 그런 클리셰와 컨벤션을 똑같이 답습하다 못해서 너무 징글징글하게 답습한 친구들이 있어. 그게 되려 사람들에게는 오버된 과도한 재미로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클리셰를 정확히 따라가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답습과 탈주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헐리우드에 그렇게 클리셰와 컨벤션을 답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곤 있습니다. 그러려면 클리셰와 컨벤션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맨스물들,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판타지, 노블 코믹스, 이런 식의 장르적인 형태들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건 답습이지만 그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갑자기 선회하거나 다른 이야기와 접목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탈주라고 볼 수 있죠. 이 7주차 로봇 스토리텔링 및 신화 분석의 담론 전략에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의 틀을 구성하는 컨벤션과 클리셰의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답습하고 탈주하는 형식들의 작품의 스터디를 통해서 케이스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그 케이스 속에서 이러한 장르가 이런 컨벤션을 기반으로 이런 클리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비상구적 탈주 계획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런 걸 제시하다가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 그 장르의 컨벤션이 뭐였지? 그 컨벤션 내에서는 반복된 클리셰가 이런 거지. 그런데 어떤 작품을 보니까 이 클리셰를 똑같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컨벤션을 박살내버리는 반전이 있더구나. 그렇게 하면 재밌겠구나. 그럼 나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꼬아볼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컨텐츠의 기획은 명확한 장르적 선택과 그 장르의 컨벤션과 클리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습과 탈주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컨텐츠 기획의 스토리텔링의 정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학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선형적 스토리텔링과 비선형적 스토리텔링이에요. 왜 이제 비선형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일방향이고 기승전결이고 클라이막스 항상 있어야 되는 하나의 선의 방향성을 가진 선형적 스토리텔링이 고전적인 스토리텔링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에 접하고 스마트폰의 이 모바일 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중첩과 공간에 대한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의 이야기가 선형적인 이야기 갖고는 채워지질 않아. 너무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야. 빈 공간을 다 채우고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구조가 비선형 스토리텔링 구조다. 대표적인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비선형 스토리텔링 구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트랜스미디어라는 게 등장해요.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뭐냐? 웹툰 IP가 드라마가 되고 그 드라마로 된 게 중에 한 코너가 연결돼서 영화 한 편이 되고 외전이 나오고 그 영화 한 편의 외전과 기존의 드라마 시리즈와 웹툰 IP를 다 총괄해가지고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게임이 툭 등장하는 거. 그럴 때마다 하나의 원전 IP가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어 가면서 스토리텔링이 디벨롭돼 가거나 전환되거나 변환되는 과정에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로 전환되고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다른 형태로 반전되면서 이야기가 스피노프 되기도 하고 하나의 이야기로 줄어들기도 하고 직접된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그래서 바로 비선형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실험적 방법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찾아보세요. 웹툰 IP였는데 그게 게임으로 바뀌었어. 그럼 결코 웹툰 IP가 게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동일한 스토리텔링 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죠.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지는 신일숙 지금 현재 한국 만화협회 회장이신 신일숙 작가의 순작 만화가 원작입니다. 리니지라는 원작이 있죠. 근데 리니지의 원작이 갖고 있는 로맨스성인 강력한 정서적 틀과 NC소프트가 만든 리니지 또 리니지 M 모바일 폰에서 만든 이런 것들의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비선형적 스토리텔링의 계속적인 반전과 왜곡과 전환은 완전히 다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확정되면서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고 완전히 다른 IP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내가 만든 이야기 하나가 얼마나 다양한 세계관으로 반전되고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이야기나 다 트랜스미디어가 되고 비선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야기의 틀이 확장성이 좋고 이야기에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비선형 스토리텔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게 트랜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IP는 드라마가 안 될까? 왜 내가 만든 이야기는 영화나 게임으로 안 바뀔까? 선형적 스토리텔링의 한계에 명확히 멈춰버린 거예요. 선형적 스토리텔링을 갖고는 있지만 그 선형적 스토리텔링이 잠재된 이야기의 확장성이 비선형적 스토리텔링으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트랜스미디어에 활용되면서 이야기의 세계관이 더 커질 수 있다. 해리포터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오랜 인류 세상을 통해서 아주 몇 천만 년 전의 인간이나 또 몇 천년 전의 인간이나 다른 종교적 인간이나 다른 지역 인간이나 다른 문화적 인간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스토리텔링이 틀로서 공유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신화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화 분석을 통해서 일종의 스토리 프레임,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컴플렉스 이야기들, 신드롬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컴플렉스는 일종의 한 추억이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남아있는 걱정들,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행위적 양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툭툭툭 한 번씩 경험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경험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적된 경험, 반복된 경험, 들었던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현상에 묶어들면서 그게 하나의 이야기 틀로서 발전된 것이 신화다. 그래놓고는 그걸 사람들한테 믿기게끔 또 회자되게끔 하기 위해서 더 재미있는 요소를 넣고 이름을 지정했고 신의 이름을 정하고 신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신들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가 깊어지고 두터워지면서 거대한 이야기 틀 자체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또 인류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전제로 거기다 살을 붙여가면서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만들게 되고 그게 또 재밌다는 게 검증이 되면 사람들은 그 신화를 믿게 되고 그 신화가 진짜 있었던 걸로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버스터를 만들 때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는 돈을 많이 투자한 아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죠. 고부담 영화를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버스터는 절대 망하면 안 되겠죠. 망하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리스크 해지 전략, 다시 말하면 위기 관리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리스크 해지 전략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또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신화들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블록버스터에 이런 신화가 접목된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리스크 해지로 활용되는 신화적 전략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들이 명확하게 몇 가지가 있죠. 신데렐라 컴플렉스나 피터팬 신드롬이나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화적 분석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 이해되고 기억된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그 자체가 이미 리스크 해지로 검증되고 반증돼 왔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부부의 세계에 등장하는 드라마 있죠. 부부의 세계도 사실 BBC 드라마를 원전을 사서 한국식으로 만든 거죠. 근데 부부의 세계 원전도 신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도왔던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왕비랑 결혼해가지고 왕이 되니까 그 남자랑 낳았던 아들을 자기가 죽여버리는 뭐 이런 신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부의 세계도 보면 그러한 신화가 그 드라마에 아주 전제가 잘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드라마를 볼 때, 저거 되게 재밌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 틀이 숨어져 있고 그 이야기로부터 드라마는 계속적으로 덧칠과 전환과 반전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블록버스터 이야기 중에서 또 가장 많은 것들이 영웅 모험담입니다. 히어로 어드벤처. 이 영웅 모험담을 만든 학자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참고한 PPT 보면 여러분 선배도 만들어낸 영웅 모험담에 캠벨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캠벨은 영웅 모험단을 아주 여러 가지 단계로 형식화시켜서 그걸 일종의 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판타지성의 영웅 모험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룰을 따라가다 보면 만들어진다. 반지의 제왕을 봐라. 다 그런 룰대로 흘러져 있다. 뭐 보니까 대충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영웅 모험담의 스토리텔링이 판타지의 장르와 어떤 관련성 속에서 그러한 다양한 몇 가지의 틀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는가?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나 게임들도 결국 그러한 틀을 다 맞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네 번째 영웅 모험담의 스토리텔링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웅 모험담의 스토리텔링이 예전에 소설만 존재하고 간단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다면 그게 영화적 성공을 통해서 다시 게임으로 전환되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드라마를 통해서 거대한 영화가 되고 영화적 서사가 게임 세계관으로 바뀌면서 다시 영웅 모험담은 검증과 반증을 통해서 신화적인 위상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교차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웅 모험담의 원전 IP와 드라마와 그 다음에 영화 서사와 게임 세계관으로 반전되고 확장되는 교차되고 있는 진화 방향성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 버전입니다. 내가 얘기를 쌤이 수업 시간에 매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 디즈니식 신화, 디즈니가 가지고 온 유럽 동화나 유럽 설화나 유럽 민담 속에 들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디즈니식 신화가 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쭉 보면 계속 예전부터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전제를 갖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이제 여성 서사로 바뀌었지만 아주 초창기부터 전부 다 아버지와 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일렉트라 컴플렉스죠. 이에 반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대부분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 그 안에 새로운 또 신화적 이미지를 도출하게 되고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반복적으로 하던 디즈니에 비해서 캔디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본의 순정물이 만들어낸 캔디 컴플렉스들. 그게 나중에는 트렌드 드라마는 일본식 드라마에 연결되면서 한국에도 7, 80년대 넘어오면서 트렌드 드라마가 나왔고 질투라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해서 기존의 전통 사극과 한국형 드라마에서 트렌디 드라마로 바뀌게 되고 그게 일종의 캔디 컴플렉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주인공은 항상 불쌍하고 항상 어렵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걸 돕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조력자들이 너무 많고 그 조력자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히어로로 재탄생하고 결론적으로는 왕자를 만나서 성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또 신데렐라 컴플렉스랑 다른 이야기죠. 신데렐라는 처음부터가 그런 식의
계급적 특성을 가지고 전제된 여성으로 등장하는데 일본에서 만든 트렌디 드라마의 캔디 컴플렉스는 전혀 그런 계급성이 없이 등장해서 나중에 추후의 계급을 만들거나 찾게 된다는 이야기. 그게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막장 드라마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고 쇼폼으로 등장하는 요즘의 이야기의 드라마의 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5주차, 7주차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기존의 그 작년 선배가 만든 샘플 그 참고 PPT를 보면서 그 사례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 지금에 등장하는 신화적 양태가 전환되거나 적용된 드라마의 형태가 진화하고 있는 것이지. 또 볼륨도 작아지고 러닝타임도 짧아지면서 더 자극적이 된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내에서 어떤 장르적 변화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신화적 변화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분석해서 아마 5가지의 이야기로 선생님이 연구 문제를 작성을 했는데 참고 PPT 보면 그걸 작성한 여러분의 선배는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를 해도 새로 서사를 짜서 목차를 구성하고 그 목차 간의 관계를 통해서 5가지 연구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7주차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주차까지 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예상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FL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